제가 봤을 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 대책에서 이제 세금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출은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확 지정됐어요. 얘기가 정말 많았었죠. 이게 뭐 핀셋 규제를 한다는데 좀 뚜껑을 깔아보니까 핀셋이 아니라 망치로 두드린 것 같던 분위기. 맞아요. 저도 그 강용훈 대표님 블로그에 스크랩한 거 보고서 정말 웃었었는데 어떻게 스크랩했었어요? 이제 뭐였냐 이게 코리안 핀셋이다. 아, 우리가 핀셋 규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뭐였냐 11월 6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강남이 지정될 거는 사실상 다들 예상을 했었었고요. 당연히 그렇죠. 뭐 마용성 영등포구에도 지정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뭐 마포의 아현 그리고 뭐 한남뉴타운 한남동 그리고 뭐 성수 일가 이렇게 지정했지만 사실 한남이나 성수는 분양까지 한참 멀었었거든요. 네. 실효성도 없었었고 마포에 뭐 이제 50세대 일반 분양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이 뭐예요?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있는데 한 10년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네. 이제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피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풍선 효과 나온다. 당장 흑석동 같은 경우는 누가 샀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얘기가 싫었었는지 이번에는 팍 지정하는데 이게 핀셋이냐 과연 네. 방금 전에 망치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냥 서울 다 지정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데들 다 지정했고 서울 외로도 이제 광명, 하남, 과천 이렇게 지정했는데 우리가 왜 성남이 빠졌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지정할 거예요. 현 정권이 항상 그전에도 얘기했었던 거가 네. 우려가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추후 지정하겠다라는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보여줬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확 지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피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 경기권 중에서 어지간한 이슈가 있는 데들 분양가 상한제 이제 피할 수 없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괴담에 가까울 수준의 얘기들이 너무 퍼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면 뭐가 나쁜 거예요? 뭐가? 일반 분양가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간단하게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렇죠. 얘기를 하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정은 원래 있었어요. 있었죠. 예. 분양가 상한제 뭐냐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 있었었는데 이게 민간택지로도 적용을 하겠다가 이번 정책의 핵심인 거예요. 네네. 근데 민간택지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돼요. 뭐냐 공공택지는 내가 취득가액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설사에서 택지를 예를 들어 뭐 2천억이든 뭐 5천억이든 샀어요. 그러고서 건설 비용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적정 이윤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분양가를 산정하면 애초에 손해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이거의 적정 측정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네. 이거를 갖다가 러프하게 그냥 높게 측정이 되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걸 엄청 타이트하게 할 거다. 혹자는 공동주택 가격보다도 밑에 할 거다. 그러면 사실 이게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정의부터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극단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조합별로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물건을 사냐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일단 조합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극단 중에서 극단으로 얘기할게요. 네. 뭐냐? 당장 강남이 일단 정조준이잖아요. 그렇죠. 강남 무조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 정말 희소성이 높거든요. 네. 얘네들 뭐 대표적으로 반포 우성이라든지 뭐 원베일리라든지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럼 무너지느냐?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럼 추가 부담금 얼마 낼 건데 정확한 거는 계산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추가 부담금이 2억이 더 나왔어요. 3억이 더 나왔어요. 그렇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억이 더 나오면 안 내도 될 돈이 나오면 억울하죠. 그렇죠. 완전 생돈인데. 그렇죠. 생돈 나가니까 억울하죠. 근데 그 이상의 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일반 분양 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대책이 나왔거든요. 뭐냐? 10년 동안 전매 금지.
5년 동안 실거주 요건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네.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이제 청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청약 한번 당첨되면 3년, 5년 동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0년 동안 묶어버리겠다. 네.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청약 1순위 자격도 박탈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겠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 완공이 됐어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계속 있을 텐데 신축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3,000세대 중에서 1,000세대가 일반 분양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1,000세대는 아예 거래가 안 돼. 네. 그러면 조합원 거밖에 거래가 안 돼. 그렇구나. 조합원 거래가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예. 애초에 조합원 거밖에 거래가 안 되니까 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우리가 매도할 때 추가 부담 상목을 더 냈어요. 이 3억 그냥 안고 갈까요? 넘길까요? 얹어서 팔겠죠. 그렇겠네요. 이거를 현실을 보면 되는 겁니다. 넘어갔겠죠. 예. 애초에 입주하게 되면 강남권의 걔네들이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이들인데 네네. 부르는 게 갑이겠네. 부르는 게 갑일 텐데 과연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이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강남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관세제 피한 재건축 단지들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12.16 부동산 대책 이때 나온 게 아니라 얘네는 이미 11월 6일 때 이미 지정이 확 됐었어요. 그렇죠. 뭐 동별로 지정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지간한 주거 단지들은 다 지정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 집값 떨어졌나?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뭐 더 올랐으면 더 올랐죠. 예. 지금 10월, 11월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반응이 뭐 이게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네. 사람들이 이게 악재는 악재예요. 호재는 아니죠. 돈을 그쵸. 더 내라는 건데. 예, 불편하게 했고. 예. 그런데 이게 몇 억을 더 낸다 하더라도 이게 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냐? 정부가 의도한 거는 그런 거겠죠. 3억이 추가 부담이 더 나오면 3억이 떨어질 걸 예상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제 일반 분양부는 거래가 아예 안 돼 버리고 그럼 내가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싶으면 뭘 사야 되느냐? 이거가 정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도 디테일하게 보면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가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을 사느냐 이제 비례율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 감정 가격이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조합의 일반 분양 세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 알고 나면 정비사업 타격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사실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도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네. 기회에 한번 아니 최근에 그 원베일리 그 이제 거기서 통매각 통매각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일반 분양분을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1+1 분양으로 그냥 자기 해소해 버리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얘기는 많아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랑도 얘기했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도 되게 위헌적인 요지들 있다. 네. 근데 실제로 원베일리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워낙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아마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본인이 법무법인들이랑 쭉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장이 이기는 정권 없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데들 아직 멀리 있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 네. 여기는 우리는 강남의 큰형님들이 어떻게 싸워 나가는지를 지켜보면 돼요. 오케이. 네. 여기서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막 이제 싸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결판이 내느냐?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든 아니면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예를 들어 측정 방식에 대한 부분만 높게 평가가 돼도 사실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지역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핵심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그렇죠. 대출도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좀 재미있는 거가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이 있었냐. 서울 같은 경우는 LTV 규제가 40%로 갔다가 확 낮아진 게 언제였었냐. 2018년도 파리 대책 때 그렇게 낮아졌었거든요. 40%로 쭉 가게 됐었던 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이번에 12.16 대책 나오면서 9억 이상분에 대해서는 20%. 그렇죠.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9억 넘어가면 다 20%가 아니라 9억까지는 40%. 40%. 9억 초과 15억 이하의 분에 대해서는 20%로 적용하겠다. 네.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LTV 0이다. 이거 처음이죠. 15 그쵸. 이상은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와 이거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제 대출에 대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막았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 그때 당시 제가 방송했었던 게 기억나는데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공적 보증에 대해서만 규제를 했었던 거예요. 네. 당장 9억 초과분에 대한 전세는 막겠다라고 했었지만 대표적으로 서울보증재단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대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보증재단도 똑같이 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얘기하고 그럼 실질적인 영향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네. 부동산 대체별 담보대출 규제 비교인데 당장 파리부동산 대책 얘기했었잖아요.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40%로 갔다가 일단 서울 투기 과열 지구 기만하면 40% 막아놨었어요. 근데 사실 금융 규제 같은 경우는 9.13 부동산 대책이 정말 강력했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뭐 대출을 뭐 이거 기타 등등 뜯어 막았으니까.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유주택자는 원청적으로 대출이 안 되게 그렇죠. 막아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거를 2년 내 양도 조건으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집이 있는 이상은 일단 대출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대출 규제 때문에 언론에서는 뭐 15억 이상 주택 같은 경우 무너질 거다. 그러고 뭐 9억 이하 주택으로 재편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15억 이상 주택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 애초에 15억 이상 주택이 올라갔었던 이유 중 하나가 실소유자는 애초에 대출 40%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럼 15억짜리 주택이다라고 하면 대출 나와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현금이 이미 엄청나게 많았어야 됐던 거죠. 강남에 그렇죠. 30억짜리 주택을 들어가려고 하면 대출 내가 뭐 40% 받아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투자자들은 애초에 대출이 원청적으로 안 됐다라는 얘기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냐? 사실 우리가 집을 살 때 투자자들이라고 전제를 하는 순간 뭐냐? 실거주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거주할 집은 이미 있어. 아니면 뭐 설령 전세를 살더라도 그 집을 거주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대출 4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파리 대책 때 이미 나왔었잖아요. 매수라는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그냥 사지. 저는 이 기사도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샀나라고 보니까 전수조사해보니까 실제로 융자 없이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죠. 현금으로 산 사람들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들. 즉 뭐냐? 현금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했을 때 대출을 원래 안 받았었어요. 재건축같이 극단적으로 전세 가율이 낮은 데들도 현금으로 사는데 전세 가율만 해도 강남 같은 경우는 좀 낮아졌다라고 해도 40% 다 넘어가거든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게 오히려 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이미 투자자들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출 규제가 영향이 있으려면 9.13 부동산 대책 때 영향이 있었지 그것조차도 어떤 거냐 대출 규제가 있으면 그거는 있어요. 우리가 더 살려고 했었을 때 그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됐지만 이게 없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집에 투자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실소유자들이 진입하려면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주택자들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려 했을 때 이게 제약이 되느냐 이번 규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문의만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느냐라는 거를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만 돼도 주택이 있으면 일단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그렇죠. 컸었던 거거든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LTV 똑같이 70%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지방 부동산 시장 통계가 증명해 주잖아요. 네.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지금 올라가는 데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데는 물론 정확하게 보면 올라가는 데는 그 와중에서 올라가지만 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무너지는 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많이 조정을 당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니 대출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방은 대출 다 되는데 왜 안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서울이 아이러니하게 왜 더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구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경기 전망 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핵심만 그래도 간단하게 2002번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거를 정리 한번 해야 되니까 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는 양극화를 몰고 온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었거든요. 네네. 가치 없는 집들을 처분하게 되고 방금 전에 종부세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내가 세금을 더 받게 되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는 집들 처분하고 중심지로 온다는 거죠.